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금요일 새벽이 지나고 이제 날이 환해졌습니다. 일부 방송 또 올리자마자 곧장 노란 딱지를 붙이더군요. 이건 좀 지나친 것 아닌가요? 자, 어쨌든 2부 방송입니다.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어떤 정부인가 무척 고심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사회주의로 가고 있다고 비판을 하고 어느 교수는 사회민주주의 정권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그러기에도 2%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죠. 도대체 종잡을 수 없는 정부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공무원을 늘리고 국민연금 어길권으로 기업을 지배하려고 하고 자사고를 폐지하는 태도, 세금으로 저소득층과 청년 노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는 명백히 좌파 정부입니다. 공시지가와 종부세를 무차별 올리고 건강보험을 파격 인상해서 가진 자를 적으로 간주하는 태도도 그렇죠. 큰 정부 규제 확대, 국 공유화는 바로 보편적 복지와 함께 좌파 전반의 특성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그런 여러 정책들은 잘 기획된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인 결정이 많아 보였죠. 그래서 저는 이 정부가 아마추어 좌파 정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정확히는 아마추어 반자유주의 정권이라고 해야겠죠. 물론 이때 자유주의는 미국의 현대자유주의, 컨템포러리 리버럴리즘이 아니라 전통적 의미의 자유주의, 클래시컬 리버럴리즘 의미입니다. 역사상 이런 정부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제가 아는 유일한 정부는 바로 후안페론의 아르헨티나 정부입니다. 후안페론 정부도 대중의 엄청난 지지를 받으며 출범했죠. 그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 그는 가진 자를 적으로 돌리면서 무차별 복지를 퍼부었습니다. 반미를 내세운 건 당연했습니다. 후안페론은 국가를 거들려고 10년 뒤 콜롬비아 해군 함정을 타고 도주했죠. 남미의 모범국이자 세계 5위의 부국이었던 아르헨티나는 그때 망해서 다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미국을 멀리하고 일본과는 싸우며 김정은에게 평화를 애걸하다시피 하고 시진핑에게 거의 굴신적 태도를 보이는 걸 생각하면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떨지 몰라도 도저히 진보주의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정부를 진보주의 정권이라고 부를 수 없도록 하는 것은요, 바로 정권에 참여하는 이들의 도덕성 때문이죠. 87 체제 이후에 지금까지 모든 문민 정부에서 대통령의 가족이 연루된 부패 스캔들 외에 이처럼 청와대의 참모들이 대거 수사선상에 오른 적이 있었던가요? 문제는 조국 전 민정수석,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을 비롯해 군부의 비서들은 하나같이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면서 오히려 검찰을 공격했다는 겁니다. 선거 개입 사건의 피의자가 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마저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정권의 특성을 수치심이 없는 정권이라거나 내로남불 정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미묘한 변화가 일더군요. 경제가 폭망한 때문인지 작년 말부터 문 대통령의 경제 행보가 눈에 띄게 늘어났죠. 어제는 문 대통령이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제계 대응이라는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은 6대 그룹 총수들과 경영진이더군요.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최태원 SK 회장, 그리고 구광모 LG 회장, 이재인 CJ 회장 등 어느 외에도 윤여철 현대차 부회장, 황곽규 롯데지주 부회장이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과감한 세제 감면 및 규제 특례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돕겠다면서 기업들에게 예정했던 설비 투자를 차질 없이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합니다. 글쎄요, 이제 기업이 얼마나 소중한 나라의 자산인 것인지 보이는 것인가요? 그런데 과연 기업을 적으로 여기던 정부의 태도가 바뀌었을까요? 그러려면 먼저 법인세를 인하하고 노동계획부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두 문제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기업의 투자는 조심스러워지고 일자리는 결코 늘지 않죠. 지금같이 노동 경직성이 세계 최고인 나라에 기업의 투자를 하라는 것은요, 압박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다른 뉴스 보죠. 보수통합이 이제 본격화됐습니다. 당명은 미래통합당으로 결정됐습니다. 당색은 밀레니얼 핑크라는데 글쎄요, 보수주의 정당의 색깔이 핑크라니
그게 좀 기발해 보입니다. 물론 저는 반대합니다. 핑크는 대중 친화적일지는 몰라도 보수 정체성과는 거리가 아주 먼 색깔이니 말입니다. 그동안 통합을 둘러싸고 가장 난항을 겪었던 문제는 지도체제였죠. 그런데 황 대표 체제를 유지하는 걸로 결론이 났더군요. 통추위에서 추천하는 몇 분이 최고위원으로 합류하는 걸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기존 7분에서 최대 11명이 된다고 하니 4분이 늘어나는군요. 문제는 지금 한창 공천을 심사하고 있는 공관위 구성이죠. 공관위도 현재 9명에서 최대 4명을 더 늘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영호 위원장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통합이 돼도 공관위 구성은 절대 못 바꾼다는 거죠. 김 위원장은 통추위에 공관위는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도 했다고 합니다. 공관위 구성을 바꾸는 것은 중대한 도전이며 뒤에서 총질하는 것이라고 동아일보사와 인터뷰까지 했더군요. 김 위원장은 공관위가 지분 나눠 먹기로 변질되는 걸 막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공천심사에서 새 보수당 8명 현역 의원들과 연주 의원 그리고 합류하는 제야 인사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제공되느냐겠죠. 자, 그건 그렇고요. 김 위원장은 어제 느닷없이 단수 공천 신청자인 나경원 의원, 오세훈 전 시장, 신상진 의원, 그리고 허용범 전 국회 도서관장 공천이 확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어제는 공천 신청자 면접 심사를 한 지 이틀째였죠. 그런데 무엇이 그리 급했을까요? 언론은 한강벨트를 조기 구축한다고 썼는데 김 위원장이 밀양까지 내려가 만났던 홍준표 전 대표는 아직 양산에 공천 신청서를 내지도 않았고 밀양으로도 심사받지 않았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속내인데 밝힐 수 없는 사정이 있겠죠. 공관위는 또 경선에서 청년 여성들에게 부여하는 가산점 기준도 발표했더군요. 김 위원장은 1, 2점에서 당락이 오가는데 지난번 총선에서 최대 30점이던 가산점을 최대 40점이 되게 한 것이라고 자랑했는데 그래서요. 이 국가식 어젠다를 이해하는 기력보다 청년이라든가 여성이라는 점이 그리 중요했던가요? 물론 저도 청년 여성이 꼭 필요하다는 건 인정합니다. 저는 미래통합당의 경선에 어떤 청년과 여성이 가산점 혜택을 받고 통과될지 몹시 궁금해집니다. 청년 혹은 여성이어서 혜택을 받고 공직에 진출한다는 것은 난센스겠죠. 제발 그분들이 이 국가적 어젠다를 이해할 수 있는 지리까지 갖춰준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하긴 그건 유권자가 먼저 판단할 문제죠. 어제 미래통합당의 자매정당이라고 할까요? 위성정당이라고 할까요? 미래한국당도 정식으로 공식 등록됐습니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선거용 정당이라면서 발끈했죠. 당대표와 사무총장을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가 등록을 거부할 명분이 없었죠. 저는 여러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미래한국당이 한국당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묘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다수파를 만들기 위해 연동형 비례제도라는 위헌적 제도를 관철한 쪽은 집권 여당이 아닌가요? 결국 도끼로 재발등을 찍은 게 아닌가 하는 말입니다. 민주당 공천 문제는 제가 내일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아마 이 영상 또 올리자마자 또 노딱이 붙겠죠. 참, 일부에서 임미리 고려대 교수를 민주당이 고발해서 벌어진 논란을 제가 논평해 드리는데 파장이 커지자 이낙연 전 총리가 민주당의 고발 취소를 요청했더군요. 밤늦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점수를 딴 것일까요? 아니면 민주당이 점수를 잃은 것일까요? 어차피 그게 그겁니다. 자, 보면 곧 옵니다. 지금까지 전우식이었습니다.